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질 수 있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떨리지만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폐허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으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서진입니다. 34살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평범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끝에서 제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민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민수 씨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설렘과 달콤함으로 가득했죠.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만 해도 다정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를 안아주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도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는 때가 되면 온다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친구는 벌써 둘째를 임신했고 저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아직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 더 둘이 지내려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시댁의 압박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기를 너무 미루더라.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는데 말이야. 여자는 30 넘으면 난임이 되기 쉽다던데. 겉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하셨지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자리에서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만 기울이며 침묵했습니다. 어떤 때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늦게까지 미루더라고요. 그 침묵과 동조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늘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죠?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요. 민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왜 가? 때가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조급해.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고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떴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진아, 너 병원 한번 다녀와라. 요즘은 병원에서 다 해결해 준다더라. 검사 좀 받아봐. 내가 아는 산부인과 선생님 있는데 거기 가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수 씨랑 상의를 먼저 해봐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상의는 무슨? 여자가 먼저 검사받는 게 맞지.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에게 시어머니의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 검사 받는 게 나쁠 건 없잖아. 저는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만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안 가고요. 민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난 바쁘잖아. 회사 일도 많고. 너 먼저 가봐. 문제 있으면 나도 가지 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는 여자들. 남편과 함께 와서 손을 잡고 있는 부부들.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격해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 씨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요.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며 자궁과 난소 상태를 확인했고, 혈액을 뽑아 호르몬 수치를 검사했으며 난관 조영술까지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문제라면 어떡하지? 민수 씨는 저를 어떻게 볼까? 시댁에서는 또 뭐라고 할까?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자궁도 건강하고 난소 기능도 정상이며 호르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임신에 문제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저는 정상인데 왜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 쪽 요인이 40%, 여성 쪽 요인이 40%, 그리고 원인 불명이 20% 정도예요. 부부 양쪽 모두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검사를 받자고 하면 또 화를 낼 텐데. 저는 결과지를 받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장 민수 씨에게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며? 뭐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대요. 다음 주에 다시 가봐야 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저는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혼자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정상인데도 제가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진실을 말했을 때 민수 씨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셔서 병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직 정밀 검사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잠깐 나와서 차나 한잔 하자. 저는 민수 씨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틈을 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당황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아빠 민수 씨의 무관심,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제 두려움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며. 그럼 당당하게 말해야지. 왜 숨기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민수 씨한테 검사 받자고 하면 화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민수 씨가 문제라면
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함께 병원에 가줄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남편도 검사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달라고 하자. 저는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전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세요. 오히려 가입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 남편분도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불임의 원인은 남녀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사위도 여기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성 불임 검사는 간단해요. 정액 검사만 하면 대부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함께 오시면 좋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민수 씨가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 시댁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압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말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니면 엄마가 직접 말해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 씨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추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정상이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도 검사를 받아보래요. 불임은 남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대요. 민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검사를 받으라고.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부부가 함께 받는 게 맞대요.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민수 씨는 리모컨을 소파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불임 같은 거 없어. 문제는 내 쪽이야. 넌 병원에서 뭘 제대로 검사받았길래 멀쩡하다는 거야.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부부 양쪽 다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다고. 됐어.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민수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소리 다시 하면 우리 끝이야. 알겠어. 민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는 걸까?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벽 4시쯤 민수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 씨는 손을 휘저으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일은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넥타이를 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대체 뭘까?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결혼하기 전에는 민수 씨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민수 씨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서진아,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요즘은 다 치료된다더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도 있잖아. 왜 안 해보니? 저는 그저 네, 잘 다니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왜 저만 병원에 다녀야 하는 걸까? 왜 민수 씨는 검사조차 받지 않으려 하는 걸까? 이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민수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수 씨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불행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다정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5살 난 조카와 3살 난 조카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놀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예쁘지. 지영이, 너는 복도 많아. 이렇게 건강한 애들을 낳았으니. 시누이 지영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뭐려. 다 엄마 덕분이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이도 빨리 이런 아이 낳아야 하는데 벌써 몇 년째야. 3년 반이나 됐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 낳기를 미루는지 모르겠어.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조카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아, 너 병원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 맞니? 요즘 병원이 얼마나 좋은데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제가 정상이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상이면 왜 애가 안 생기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멀쩡하면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거 아니가.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숨긴다는 걸까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민수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나 하세요. 이런 얘기 밥상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게 집안 망신이지.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듣기 거북한데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요즘은 남자 쪽도 검사받잖아요. 불임은 남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집안 내력을 봐. 다 건강하고 자식 잘 낳는 집안이야. 문제는 며느리 쪽이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도 검사 한번 받아보면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 받는 게 맞잖아요. 제가 정상이면 다른 쪽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가 화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문제인데 왜 우리 아들을 끌어들여? 우리 민수는 완벽해. 너처럼 문제 있는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도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민수 씨는 검사도 안 받으면서 저한테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서진아, 나가자. 지금 당장. 민수 씨는 저를 끌다시피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수 씨는 운전대를 꽉 잡고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저도 창밖만 내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 씨가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나한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도 검사 좀 받아줘요. 제발요. 민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문제 있다는 소리 그만해. 문제는 너야. 넌 그것도 모르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하다고. 나한테 불임 같은 거 없어. 그럼 증명해봐요. 검사 받아서 증명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상이라는 거 증명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민수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 검사 받을게.
받고 말고. 그래서 내가 정상이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인정해. 문제는 너라는 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결혼은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사랑했는데, 행복했는데, 그날 밤 민수 씨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온다. 다음 주에 가겠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상한 징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더욱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수 씨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기다렸어요. 회식 끝났으면 연락 좀 해주지. 걱정했잖아요. 민수 씨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술 많이 마셔서 깜빡했어.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수 씨가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기들이랑 축구하기로 했대요. 오후에 나갔다가 저녁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민수 씨의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금액은 15만 원. 2인분 주문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회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두 사람이 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서랍을 열자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카페, 영화관, 호텔 라운지.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차 열쇠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하자 여성용 립스틱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리자 여성용 선글라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차 안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저를 불임이라며 몰아붙이면서 자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저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수 씨가 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뒤를 밟았습니다.
민수 씨가 차를 몰고 나가자 저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민수 씨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민수 씨는 강남의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급 카페였습니다. 민수 씨는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갈색 긴 머리,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안을 둘러보니 구석 자리에 민수 씨와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민수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을 재빨리 놓았습니다. 서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알고? 왜 여기 있냐고요? 제가 물어봐야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민수 씨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해요. 민수 씨 회사 동료예요. 저는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왜 주말에 만나요? 그것도 이렇게 친밀하게요. 민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래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 여자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수 씨 여자친구예요. 아니, 곧 민수 씨의 새 부인이 될 사람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불임이라고요. 그런 여자랑 뭐 하러 사나 싶더라고요. 민수 씨도 이혼하고 싶어 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불임이라고요. 저는 정상이에요. 병원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에요. 유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3년 넘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증거죠. 그리고 민수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랑 새로 시작하기로요. 저는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이 다 이거였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민수 씨가. 저는 울면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빨리 가봐. 큰일 났어. 뭔가 이상해. 저는 급히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집 안의 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 텔레비전, 식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침실의 침대, 옷장,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옷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시킨 거예요? 작업자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수 씨라고 하시던데요. 오전에 전화 오셔서 급하게 이사 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이제 끝냅시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연락처는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간 겁니다. 심지어 제 물건까지 다 가져가면서요. 제 옷, 제 화장품, 제 책들까지.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거기 계신지,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우리 아들 이제 놔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바라는 거예요. 빨리 이혼하세요. 어머니, 제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민수 씨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어머니, 제발 민수 씨 좀 설득해 주세요. 닥쳐요.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우리 아들이 고생했어요.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우셨습니다. 서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남편이 나쁜 거야. 그리고 시댁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반 만에 다시 친정방에서 자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파묻혀 밤새 울었습니다. 3년 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셨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구나. 아빠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같이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남편도 이 병원에서 검사받은 적 있나요? 박민수라는 사람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컴퓨터를 확인하셨습니다. 환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부인이시니 말씀드리죠. 네, 박민수 씨 작년 6월에 검사 받으셨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6월이요. 그럼 벌써 1년 전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불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정자 수치가 현저히 낮고 운동성도 거의 없었어요. 무정자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씨는 작년부터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탓했던 거예요. 시댁에게도 제가 문제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생님, 그 검사 결과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 필요해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출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꼭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민수, 남성 불임 진단, 무정자증, 자연임신 불가능. 그 글자들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류를 보셨습니다. 엄마는 분노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 자기가 문제면서 내 탓을 했다는 거냐.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 아빠도 화가 나셨는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소개해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서류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남편 측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 시댁이 저한테 한 일을 다 폭로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댁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병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민수 씨, 그리고 그 여자 유진 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도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유진 씨시군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왜 왔어요? 우리 이제 남이에요. 볼 일도 없잖아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병원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의 병원 검사 결과예요. 작년 6월에 받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임은 민수 씨였어요. 무정자증이래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래요. 저는 정상이었어요.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건 개인 정보잖아.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았어요. 부인이니까 받을 수 있대요. 당신이 작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그러면서 저를 탓한 거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제가 문제라고 거짓말한 거고요. 유진 씨가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불임이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아들이 불임일 리 없어. 이 서류는 가짜야. 가짜가 아니에요.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민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작년 6월에 검사 받았냐고요. 왜 그 결과를 숨겼냐고요. 모두의 시선이 민수 씨에게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니? 정말 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유진 씨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말쟁이랑 못 있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3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고 결국 쫓아낸 게 누구예요? 전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잖아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게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씨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조용히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너 들었어. 민수 씨가 결혼한대. 새 여자랑.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누구랑 결혼한대? 그 유진 씨 아니야. 아니, 다른 여자래. 회사 후배라던데.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강남 호텔에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로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더 이상 다른 여자가 저처럼 속지 않도록요. 결혼식 당일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신랑 신부는 아직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식장 뒤편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민수 씨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주례가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는 그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례는 당황했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랑의 전 부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제발 그만해. 이러지 마. 나가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은 불임입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과 시댁은 모두 제가 문제라고 했어요.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저는 병원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신랑은 작년부터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정자증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저를 속인 거예요. 신부가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질 수 있다고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밀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신부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저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의 전화도 시댁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복수도 했고, 이제 마음이 후련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혼자 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모욕하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민수 씨의 차가운 눈빛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빠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시댁의 압박, 남편의 배신, 그리고 복수까지.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로 머물지 마세요. 생존자가 되세요. 당신은 이겨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복수도 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복수는 통쾌하지만 치유는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탓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상담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출판사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가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서진 씨 같은 경우처럼 잘못된 오해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부가 함께 검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혹시 서진 씨가 강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도시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은 서울과 달리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억울했던 순간들, 분노로 가득했던 날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민수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들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건 결국 저 자신만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요. 출판사에서 일하며 책을 만들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독서를 하고 가끔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출판사 동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36살의 편집자입니다. 아직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편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진짜로요.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슴속 깊이 들어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